청년이 바라는 정치의 지각 변동과 대혁신, 월간 청정지대 시간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용선입니다. 예,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먼저 최근 정치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상 국무위원을 탄핵한 사례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법관 탄핵은 한 번 있었고 또 대통령도 탄핵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헌정사에 이제 이런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하기가 사실 좀 마음이 무겁죠. 근데 부담되겠죠. 158명의 아까운 목숨이 그냥 길거리에서 압사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정무적 책임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제일 수장이 지금은 행안부 장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이 사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장관 탄핵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탄핵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국정조사가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께서 이상민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안 물러나더라도 대통령이 사실 그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에게 중대한 뭐 위법이나 위헌의 사항이 있다면은 탄핵 소추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탄핵 소추로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차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봤었지만 중대한 어떤 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인 책임을 떠나서 과연 그런 탄핵할 만한 사유까지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의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장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전국은 급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아닙니다. 저는 한 80% 90% 이상의 확률로 기각될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그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질 겁니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이상 그 절차를 통해서 따져 묻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 뭐 다 사퇴한다 이렇게 이미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기가 만무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실이 도대체 이런 대규모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는 이 사안에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이 과정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행정안전부가 진짜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것들을 꼼꼼히 따지기 위한 그런 그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라는 게 마지막 수단이고 그리고 이것만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해서라도 이 문제와 관련된 정책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게 국민들이 좀 요구하고 있고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거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금 시간 끌기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눈치 살피면서 이 문제를 슬슬 피해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에게 어쨌든 지금 경고장을 날리면서 대화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 행정관의 말씀 사실 기우예요. 왜냐하면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맡고 계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그 국정조사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내냐라는 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퇴는 했지만
저희 원내 수석 부대표도 이게 우리가 뭐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네. 위원들 다시 뭐 충원해가지고 하겠다. 결국 예산안 통과 이후에 이게 논의될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 탄핵이라는 거는요. 정치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가벼이 쓰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되고 인플레가 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어떤 굉장히 엄격한 법적인 절차마저도 그렇게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 남기는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해임 건의안을 낸 경우에도 그거를 국민의 목소리로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즉각적으로 수행했던 과거의 선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 해임 건의안이 무슨 다수당 횡포라는 식으로 피해가고 계시는데 실제로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그 직을 제대로 유지한 분들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행정부와 의회 간에 입법부 간에 일종의 불문율처럼 지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마지막 수단까지도 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 무너진 정치적 책임이나 부담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탄핵까지 할 일이냐? 저는 그러진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전국을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날씨 못지않게 지금 전국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걸 풀려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해임 건의안 여파로 지금 정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그리고 국정조사 두 가지 사안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먼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오늘입니다. 아마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최종 담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안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뭐 협상을 어쨌든 민주당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협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 여당이 패를 이제 까고 결국은 합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건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수정안을 두 개를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표결하는 방식으로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뭐 2조 원 정도 삭감하는 안을 어쨌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느긋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게 입장이 상대적으로 느긋하다는 아니 지금 건가요? 국민의힘이 이거를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총선을 이제 앞두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이걸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뭔가 힘있게 뭘 추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예산안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느긋한 상황이 아닌데 이건 국정에 지금 몰입하지 않고 엉뚱한 데 지금 계속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상안 내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를 기대합니다. 천 의원은 어떻게 임기 1년차 예산이 안 중요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는 협상이 아니잖아요. 협박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 안 받으면 야당 단독 수정안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리겠어.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 없었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협상을 안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상임위 예산 소위 거치면서 예산에 대한 이견은 굉장히 많이 좁혀졌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됐어요. 결국 마지막에 법인세 인하를 절대 못 그렇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거 다 틀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감세안 낼 거야 그러고 예산안도 패키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거야 수정안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긴 세월 동안 국회는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 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이 협상 노력을 다 무위로 돌리고 그냥 우리는 뭐 약간만 감액해가지고 수정안 던질 테니까 뭐 알아서 해. 아니 이거는 지금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적은 없는데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게다가 심지어 야당안 단독안을 표결 처리한다? 아니 뭐 다수당이니까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리고 법인세 인하도요. 민주당에서 너무 처음에 저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부자 감세다 이런 프레임을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법인세라는 거는 무조건 높고 낮은 게 뭐가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진보 정부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부자 감세다 얘기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심지어 중재안까지 냈거든요. 김진표 의장 사실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김진표 의장이 봤을 때도 아니 지금 대만이 당장 법인세가 20%고 우리가 27.5%인데 중국이나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 다 대만에 뺏긴다. 25% 아닌가요? 저희는 지방세 25%에서 저희가 22%로 지방세가 2.5%가 따로 붙어가지고요. 네. 총액은 27.5가 맞고 그러니까 7.5% 차이 나니까 다 뺏긴다. 김진표 의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할 정도인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뭐 1% 깎는 것도 안 된다. 저는 좀 너무 이상한 레토릭에 자기 스스로 갇히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자 감세라는 레토릭보다 좀 국익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안 맞는 말씀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세율이 아니죠. 이게 누진세에 돼 있고 기업이익이 3천억 이상의 1년의 수익을 기업이익을 내는 집단이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닌 거고, 그리고 명목적인 세율은 그 정도지만 실질적인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막 다 R&D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고 뭐 이렇게 되면 세금 실효세율은 20% 미만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업이익이 3억에서 5억 사이, 5억 이하의 기업들 한 5만 4천 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법인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이 안에는 동의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를 감안해서 어쨌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고, 또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게 두 가지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 중산층과 서민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중견기업 이하의 그런 기업들을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인 것이지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집단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3%포인트 낮추는 문제, 이거는 세계적 추세하고도 맞지 않아요. 미국에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과이익을 내거는 횡재세를 도입을 해서라도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미국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를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지금 내년에 위기가 닥칠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 될 대상을 먼저 중심에 놓고 우리가 세원의 문제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감세해줘 버리면 세출 구조조정만 갖고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막연하게 세금 다 깎아준다라는 식으로 세금 깎아주는데 혜택은 부자들이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정장치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고, 이거는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과 예산의 부수 법안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협상회를 통해서 예산 부수 법안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한다고 하면 예산 부수 법안은 그 다음에 따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예산 부수 법안을 핑계를 삼아서 지금 예산안 통과를 마치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법인세 안 받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협상해온 거 다 무시하고 수정안 내신 거 맞잖아요. 게다가 1%도 못 갚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법인세 다 누진으로 돼 있고요. 다 R&D 하면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아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TSMC는 20% 법인세 내면서 지금 영업하는데 네. 삼성은 27.5 낸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디가 매력적이겠냐. 우리가 맨날 그 입 열면 아니 왜 보수 진영 정부가 다 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미국에만 투자하냐, 뭐 정상회담 하면 다 우리만 퍼주기만 하고 하냐. 우리나라를 그만큼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OECD 평균 이런 걸 봐도 지금 우리 법인세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암참, 뭐 주한, 독일 기업인, 뭐 연합 이런 데서도 다 이거 좀 낮춰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취지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오늘 원내대표들의 협상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청정지대 순서니까요. 올 한 해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올해 대선, 지방선거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정치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대선이 있는 해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뭐 늘 대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정권 교체 주기가 10년이었는데 네. 이번에 어찌 보면 5년으로 그랬어요. 예외적인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저는 우리 국민들이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이나 여러 실정에 대한 심판 이런 게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뭐 여당을 하고 있는 면에서 좀 죄송스러운 거는 저희가 특히 정권을 잡고 나서 초기에 그렇게 뭔가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드렸는가.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과거 정치의 폐해들을 또 우리가 답습하지 않았는가 하는 또 비판할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조금씩 이제는 어찌 보면 정부도 좀 뭐랄까요. 틀을 좀 갖춰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 행정관은 네, 뭐 국정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정권 교체가 됐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생과 또 국정 운영의 어떤 제1원칙이 나는 문재인 싫어. 문재인이 했던 건 다 반대할 거야. 문재인 키워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전 정부에 반대되는 그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수사하고 그리고 정책들을 다 모조리 다 부정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나라로 가는 것인지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게 좀 잘 보이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 전망이나 내년 그 어떤 그 경제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후폭풍들이 이제 몰아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어쨌든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네.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행정관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를 선정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정치권에 대입해 보면은 대화, 타협 이런 협치가 실종됐고요.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정쟁이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런 협치가 다시 살아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야 모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의외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요. 각 당의 소신파라고 할 만한 분들이 솔직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게 금태섭 엔딩이거든요. 네. 금태섭 의원이 조국 사태나 이럴 때 소신 얘기했다가 사실은 뭐 경선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쳐져가지고 의원이 안 이게 됐죠. 저희 당 지금 민주당에 있는 조금박해라고 하는 분들 나머지 분들도 솔직히 당에서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경한 발언하시고 막 철험해 하시고 이런 분들 인기 좋거든요. 막 후원금도 막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네. 저희 당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희 당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약간 소신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늘 보면은 코너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합승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진영에 충실하고 내가 더 세게 나가야지 사랑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깰 만한 저는 이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사람은 바뀌지만 들어와가지고 또 똑같은 그 생존 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개혁 논의라든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라든지 네. 어떤 시스템을 좀 흔들어 줄 만한 얘기가 없다면은 계속 반복된다. 방금 저는 최 행정관님 말씀드리면서 소름 끼쳤던 게 전 정부가 한 게 다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적폐청산 해가지고 다 수사할 거 아니다. 그거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또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또 저희가 할 얘기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지키게 만들고 여당이 돼도 또 당내에서에 있는 소신파들의 목소리가 꽤 뭔가 울림이 있게 만들고 근데 이게 인력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개혁 법안들이 통과돼서 네. 구조적으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고요. 뭐 당이라는 게 이제 무리당이잖아요.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이란 이 정당 구조가 캐치얼 파티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당을 이루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이 정치 제도가 잘 안 바뀌는 또 현실적인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적폐 수사와 관련돼서는 전 정부 적폐 수사 그거는 국정농단에 따르는 당시에 특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대통령들의 사법적 처단도 다 거기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 이루어지는 건 정책적 판단에 대한 무리한 정권적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 정치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무리들만이 득세를 하게 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권력에 어쨌든 도전하는 거로 생각해서 쳐내버리는 것들이 여든 야든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집권 여당은 당 대표도 끌어내려버리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금태섭 의원이야 본인이 경선에서 진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좀 당들이 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롭게 일신하는 모습들이 뭐 이루어져야지 2024년 총선에서도 네. 각 당이 어쨌든 안정적 의석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박지원 전 위원장 청년 정치인들의 부침이 심했는데 청년 정치와 관련된 아쉬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5초 정도씩 네. 짤막하게. 악세사리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악세사리로 쓰지 않고 기회를 공간을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 뭐 청년 정치라는 거 허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도 그냥 어찌 보면 정말 개인기로 그냥 한 거지 세력이 교체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는요, 누가 물러나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거라서 뭐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젠다도 잘 만들고 세력도 잘 만들고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뭐 윗물을 밀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